꺼지라고 네 아들 면회 안 된다고 폐경기 아줌마들아 아들 면회 온 아줌마를 밀치고 꺼지라며 모욕한 위병소 병사들. 사실 그 엄마가 사성장군, 고모가 삼성장군이라 부대 전체가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의 거대한 작전 상황실. 수백 개의 화면이 전방의 모든 움직임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그곳 중앙에 강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령관 육군 대장 천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전군 최강의 야전군인 지상작전 사령부를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휴전선 인근의 모든 부대가 숨을 죽였다.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실에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령관의 개인 직통선, 비상 상황이 아니면 결코 울리지 않는 붉은색 전화기가 울린 것이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천지인은 무표정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사령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군대의 엄격한 보고 대신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엄마. 천지인의 강철 같던 표정이 일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외아들 류하늘. 엄청난 배경을 숨기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군 복무를 하겠다며 가장 험하다는 강원도 최전방으로 자원 입대한 아들이었다. 하늘아. 무슨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나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고 말끝마다 숨죽여 고통을 참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면회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그냥 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천지인은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단련된 본능으로 즉각 위기를 감지했다. 엄마 밥 따위 이유일 리 없었다. 강인하고 속 깊던 아들이 아니다. 무언가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알겠다. 언제 갈까? 지금 혹시 지금 와줄 수 있어? 대신 아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엄마로 와. 절대로 엄마가 누군지 말하면 안 돼. 그냥 평범한 엄마처럼 제발. 쿵. 천지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자신의 신분을 숨겨달라는 요청.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아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였다. 부대 주소 다시 정확히 말해라. 강원도 인제 12사단 52연대 수색대대. 전화가 급하게 끊겼다.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천지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상황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녀는 부사령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령관, 오늘 오후 비공식 일정이다. 모든 결제는 부사령관 대결로 진행한다. 비상시 직통선으로 연결하라.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사령부를 나서는 그녀의 눈은 이미 엄마의 눈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을 책임지는 지상작전 사령관, 4개의 별을 단 야전 지휘관의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단 한 번의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다. 천지선입니다. 언니. 목소리 역시 군인 그 자체였다. 그녀의 친동생이자 서울의 하늘을 책임지는 수도방 위사령관, 육군 중장 천지선이었다. 자매가 나란히 삼성 사성 장군에 오른 것은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지선아, 지금 당장 사복으로 갈아입고 내 차고로 와라. 무슨 일입니까? 북한군 특작부대라도 침투했습니까? 수방사령관의 목소리에 즉각적인 긴장이 실렸다. 아니, 더 심각한 일이다. 천지인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조카 하늘이가 위험하다. 단 10분 만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용인의 지작사 사령관 공관으로 달려온 천지선 중장은 언니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했다. 두 사람은 군복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재킷과 바지 차림이었다. 군 최고의 장성 자매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저 중년의 아줌마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천지인의 검은색 민간 세단이 용인 톨게이트를 통과해 영동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언니, 정확히 무슨 일이야? 하늘이가 맞았어? 천지선이 운전대를 잡은 언니에게 물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패였지만 조카 하늘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이모였다.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 맞은 정도가 아닐 거다. 천지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내 신분을 숨겨달라고 했어. 그 부대 12사단. 천지선이 즉각 태블릿을 켜서 12사단의 지휘 계통을 확인했다. 12사단 을지부대. 사단장은 육군 소장 마동필. 3군단 소속이군. 언니나 나 둘 다 직속 라인은 아니야. 그래서 더 문제다. 천지인이 핸들을 꺾으며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직속 라인이었다면 내가 전화 한 통으로 사단장을 조질 수 있었지. 하지만 타 부대다. 그리고 하늘이는 엄마로 오라고 했어. 그 말은 그 부대 전체가 썩었거나 혹은 그 윗선까지 연루되어 아들이 협박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강원도 인제. 서울에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험준한 산악지대. 차가 인제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의 군용 트럭들이 험악한 먼지를 날렸다. 언니. 천지선이 입을 열었다. 하늘이 입대할 때 언니가 참모총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내 아들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되 절대 특별 대우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 기억한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호랑이 새끼를 토끼굴에 넣으면 토끼들이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호랑이가 토끼굴을 무너뜨리거나 둘 중 하나. 천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토끼굴을 무너뜨릴 때가 온 것 같군. 오후 2시. 세단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마침내 육군 12사단 52연대 수색대대라는 낡은 위병소 앞에 멈췄다. 위병소 초병들은 쏟아지는 햇살에 잔뜩 지친 표정이었다. 차가 멈추자 방탄모를 빗딱하게 쓴 병장 하나가 하품을 하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도광일 병장. 이 부대의 실세이자 류하늘 이병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주범이었다. 아, 뭐야. 면회. 도광일은 차에서 내리는 두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고급 세단에서 내리긴 했지만 행색은 영락없는 아줌마 둘이었다. 수고 많습니다. 류하늘 이병 면회 왔습니다. 천지인이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평범한 어머니처럼 말했다. 도광일은 면회 장부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류하늘. 아, 그 폐급 새끼? 그 새끼 면회 올 가족이 있었네. 폐급. 군에서 가장 모욕적인 언사였다. 천지선의 미간이 꿈틀했지만 천지인이 눈짓으로 그녀를 막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병장님? 천지선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우리가 하늘이 엄마고 이모 되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이모? 도광일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들. 여기 군대입니다. 어디 시장 바닥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류하늘이는 지금 바빠서 면회 못 나갑니다. 작업 중이시거든. 작업 중이라니요? 저희가 아침에 통화하고 출발했는데요. 아, 아줌마 진짜 말 많네. 도광일이 인상을 쓰며 노골적으로 반말을 내뱉었다. 내가 못 나간다 하면 못 나가는 거지, 뭔 토를 달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굴러온 아줌마들이 회방이야. 빨리 차 빼요. 군사시설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안쪽에서 한 병사가 다급하게 도광일을 불렀다. 도 병장님.
지금 류 이병 상태가. 도광일이 사납게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닥쳐, 김이병. 누가 지금 떠들래? 그는 다시 두 여자를 향해 턱짓을 했다. 그러니까 그 류하늘이 말입니다. 걔가 좀 멍청해서 오늘 창고 정리하다가 발을 좀 심하게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면회 안 됩니다. 꺼지세요, 그냥. 의무대. 천지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들은 지금 맞아서 의무대에 가 있는 것이다. 하늘이 직접 봐야겠습니다. 의무대가 어딥니까? 천지인이 차갑게 말하며 위병소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도광일이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어디 함부로 들어오려고 해. 천지인의 몸이 휘청했다. 대한민국 육군 사성 장군의 어깨를 일개 병장이 밀친 것이다. 그리고 류하늘 걔 어차피 백도 쥐뿔도 없는 놈이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맨날 처맞고 다녀도 싼 놈이라고. 알아요? 아줌마 아들이 그런 놈이라고.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천지선 중장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하는 것을 천지인 대장이 막았다. 천지인은 밀쳐진 어깨를 툭툭 털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머니는 사라지고 오직 지상작 전 사령관만 남아있었다. 병사.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지금 누구의 어깨를 밀었는지 아나? 뭐? 이 아줌마가 지금 반말 깠냐? 도광일 병장은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12사단장 마동필 소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고 믿었다. 마 소장과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부대에서 왕이나 다름없었다. 야, 김이병. 뭐해? 이 아줌마들 당장 안 끌어내고 민간인 무단 침입으로 수갑 채워버리기 전에 빨리 꺼지라고 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이모 천지선 중장이 나섰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도광일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천지선 수도방위 사령관. 도광일의 눈이 신분증에 금빛 별 3개와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는 글자를 인식하는 데는 약 3초가 걸렸다. 뭐야 이거. 위조 신분증? 도광일이 말을 더듬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면서 소령, 중령만 봐도 얼어붙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중장, 그것도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령관이 서 있었다. 병장 도광일. 천지선이 싸늘하게 말했다. 내 놈이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 그리고 내 놈의 상관은 누구지? 당장 이 부대 최선임자를 호출해. 충성. 그게 아니. 도광일이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발이 꼬여 우스꽝스러운 자세가 되었다. 그 순간 그가 밀쳤던 엄마 천지인 대장이 입을 열었다. 수방사령관. 예, 언니 아니 사령관님. 이 병사의 상관은 내가 직접 부르겠다. 천지인 대장은 도광일이 떨어뜨린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신분증을 꺼냈다. 도광일의 눈앞에 이번에는 4개의 별이 번쩍였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천지인 지상작전 사령관. 도광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눈앞에 이 아줌마는 전방의 모든 군단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 지상작전 사령관이었다. 자신이 복무하는 12사단은 물론 3군단 전체가 이 사람의 발 아래에 있었다. 자신은 방금 그 사령관을 밀치고 아줌마라 부르며 꺼지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끄끄. 도광일 병장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했다. 위병소의 다른 초병김 이병은 이미 무너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천지인 대장은 쓰러진 도광이를 짐승 보듯 쳐다본 뒤 위병소의 비상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교환병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지상작전 사령관이다. 교환병이 반사적으로 충성을 외쳤다. 지금 즉시 너희 사단장, 12사단장 마동필 소장에게 연결해. 약 15초 후 긴급하게 연결된 전화 너머로 마동필 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12사단장 육군 소장 마동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지인 대장은 위병소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마 소장. 내가 지금 자네 부대 52연대 수색대대 위병소 앞에 와 있네. 예. 사령관님, 그게 무슨... 자네 부대 병사가 내 어깨를 밀치고 나를 아줌마라 부르며 꺼지라고 하더군.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마동필 소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조카 수도방위 사령관은 위조 신분증을 가졌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천지선 중장이 옆에서 거들었다. 마동필 소장. 천지인 대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지금부터 정확히 5분 주겠다. 헬기를 타든 뭘 타든 5분 안에 내 눈앞에 나타나. 그리고 자네 연대장, 대대장, 주임원사까지 모조리 집합시켜. 아, 그리고 의무대에 있다는 내 아들 류한을 이병도 당장 1위로 데려와. 천지인 대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와 동시에 12사단 사령부 전체의 재난 경보와도 같은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 전체가 뒤집어졌다. 지상작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최전방 위병소에 강림한 것이다. 천지인 대장이 전화를 끊은 순간 12사단 52연대 수색대대 위병소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침묵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며 낄낄대던 도광일 병장은 입에 거품을 문 채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고 있었고 그 옆에 김이병은 총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마치 동상처럼 미동도 하지 못했다. 천지인 대장은 쓰러진 도광이를 그저 바닥에 오물처럼 한번 훑어보고는 위병소 상황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동생 천지선 중장도 그 뒤를 따랐다. 상황실 내부는 먼지가 자욱하고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이곳의 병사들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로 근무를 섰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5분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선 중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다. 헬기 이륙 준비와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12사단 사령부에서 이곳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7분입니다. 5분 안에 오겠다는 건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밟아오겠다는 뜻이겠지요. 그가 헬기를 띄우지 못할 거다. 천지인 대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지휘관이 예고 없이 사복 차림으로 위병소에 나타났다. 이것은 암행 감찰 중 최악의 상황. 그는 지금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거다. 헬기를 띄우면 공식 기록이 남지만 지휘관 차량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면 긴급 현장 지도로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이 맞았다. 1분이 지났을까? 저 멀리 산길을 돌아오는 검은색 지휘관 성판 차량의 타이어 끄는 소리가 고요한 산악지대의 공기를 찢기 시작했다. 차가 2대, 3대로 늘어났다. 12사단 사령부에서 이곳 52연대까지의 거리는 수킬로미터에 달했지만 그들은 그 거리를 단 3분 만에 주파한 것이 분명했다. 끼익! 격렬한 마찰음과 함께 사단장 차량, 연대장 차량, 대대장 차량이 순서도 없이 위병소 앞 연병장에 처박히듯 멈춰 섰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가장 먼저 검은색 세단에서 굴러나오다시피 한 사내는 별 2개가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육군 소장 마동필, 12사단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전투모를 고쳐 쓰고 있었고 상의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다. 그야말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뒤이어 내린 52연대장 대령과 수색 대대장 중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충성. 마동필 소장이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12사단장 육군 소장 마동필입니다.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예고도 없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경례를 붙인 대상이 대한민국 육군 사성장군 지상작전 사령관 천지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지작사령관. 자신의 사단을 포함한 전방의 모든 군단을 지휘하는 사실상의 야전군 총사령관. 그녀가 왜 하필 사복 차림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 중 가장 외진 이 수색대대 위병소에 서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천지인 대장 옆에 선 또 다른 여성을 보았다. 이모라고 불렸던 여자. 수도방위 사령관 천지선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육군 삼성 장군. 자매 장군이 대한민국 최상위 지휘관 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이곳에 서 있었다. 마동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은 감찰 수준이 아니었다. 전쟁이 터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재앙이 벌어진 것이다. 천지인 대장은 마동필의 거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쳤다. 마 소장, 자네는 위병소 근무를 이따위로 세우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동필의 뼛속까지 얼려버렸다. 예, 위병소 말씀이십니까? 마동필은 그제야 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도광일 병장과 총을 든 채 울고 있는 김희병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여봐라, 대대장. 이게 무슨 꼴이냐? 마동필은 다급하게 뒤에 서 있던 수색 대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시끄럽다. 천지인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마 소장. 자네에게 묻고 있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도광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병사가 방금 전 내 어깨를 밀쳤네. 사령관님 어깨를 밀었단 말입니까? 마동필의 눈앞이 노래졌다. 그뿐만이 아니야. 천지선 중장이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저 병사는 지상작전 사령관을 아줌마라 칭하며 꺼지라고 폭언을 했고 내 신분증을 보고는 위조 신분증이라며 모욕했네. 마동필 소장. 자네 사단의 병사들은 수도방위 사령관과 지상작전 사령관도 알아보지 못하는가? 전시였다면 자네는 즉결 처분감이야. 적군 지휘관이 위병소를 통과해도 아무도 몰랐을 테니. 마동필 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선 연대장과 대대장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게 같은 놈들.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의무대 불러. 됐네. 천지인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하지 마. 이 모든 것은 자네의 지휘 책임이야. 그런데 마 소장 궁금한 게 있네. 천지인 대장이 마동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마동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일개 병사가 대한민국 육군 대장과 중장 앞에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히 사령관을 밀칠 생각을 했을까? 저 병사가 믿는 구석이 대체 뭐였을까? 그녀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 마동필 소장의 안색이 시체처럼 변했다. 그는 도광일 병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과 도광일의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이 2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령관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 병사가 잠시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천지인 대장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보기엔 정신이 나간 것은 저 병사가 아니라 사단장 자네인 것 같은데. 그녀는 더 이상 마동필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위병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이곳에 온 단 하나의 이유. 내 아들은 어디 있나? 그녀의 목소리가 맹수처럼 낮게 깔렸다. 의무대에 있다고 했지. 지금 당장 내 아들 류하늘 이병을 이리로 데려와. 류하늘 이병. 그 이름이 마동필 소장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류하늘. 도광일 병장이 매일같이 장난감처럼 두들겨 패던 그 빽없는 패급. 신상명세서에 어미의 직업을 그저 용인시 공무원이라고 적어냈던 그 이등병. 그 이등병의 어머니가 지상작전 사령관 천지인이었다. 류하늘 이병 말입니까? 마동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게 아까 창고 정리 작업 중에 발을 헛디뎌서 지금 의무대에서. 시끄럽다. 천지인 대장이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의 고함에 12사단의 지휘관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경직되었다. 내 놈들 입에서 나오는 보고라는 것을 내가 단 한 글자라도 믿을 것 같나? 당장 구급차를 불러.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의무대가 어디냐?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미친 듯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의무대. 당장 류하늘 이병 구급차에 태워서 위병소로 즉각 이동시킨다. 단 1분 내로. 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산악지대를 울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수색대대 의무대에서 출발한 구급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뒷문이 열리고 의무병 2명이 황급히 이동형 침대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 위에 담요 한 장에 아무렇게나 덮여있는 존재가 있었다. 하늘아. 이모 천지선 중장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엄마 천지인 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동형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그녀가 알던 늠름한 아들 류하늘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부서진 인형에 가까웠다. 아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떠지지 않았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군복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군화는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오른팔이었다.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응급처치랍시고 해놓은 부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아들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간신히 실눈을 떴다. 엄마.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지인을 바라보았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 괜찮아. 그 한마디에 강철의 여왕 천지인 대장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부어오른 뺨을 감쌌다. 누가? 천지인 대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누가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나? 그녀의 시선이 마동필 소장에게 향했다. 마 소장. 예, 사령관님. 자네는 이것이 발을 헛디딘 상처로 보이나? 마동필은 차마 그 끔찍한 몰골에 류 이병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도광일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검은 돈 때문에. 이건
천지선 중장이 류하늘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이를 갈았다. 언니, 이건 단순 골절이 아니야. 분쇄 골절이야. 의도적으로 무거운 물체로 여러 번 내리찍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상처들 물에 젖은 흔적, 이건 물고문 흔적이야. 수방사령관의 입에서 물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12사단 간부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지인 대장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직통 전화를 꺼내들었다. 그 전화는 오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연결되는 전화였다. 그녀는 그중 지상작전 사령부 헌병단장 직통 번호를 눌렀다. 나 지작사령관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막히는 듯한 응답이 들려왔다. 지금 즉시 지작사 직할 헌병 수사대대 전 병력 비상 소집한다. 전원 완전 무장 상태로 수리온 헬기에 탑승, 현 시간부로 30분 내에 12사단 52연대 수색대대 연병장으로 집결한다. 사령관님, 무슨 일 질문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이 지금 내 옆에 있다. 수방사 헌병단에도 연락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다. 천지인 대장이 전화를 끊고 마동필을 바라보았다. 마동필 소장. 예, 사령관님. 지금 이 시간부로 12사단 52연대 수색대대 전 병력의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이 부대 전체를 폐쇄하고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라. 그 누구도 이 부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녀는 경악하는 마동필에게 선언했다. 자네는 이 사태의 방조범이 아니라 주범이다. 30분. 천지인 대장이 약속한 시간은 정확했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 12사단 수색대대의 작은 연병장 상공이 거대한 굉음으로 뒤덮였다.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수리온 편대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다. 선두에 착륙한 헬기에서는 지상작전 사령부 마크가, 뒤이은 헬기에서는 수도방 위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내린 이들은 일반 병사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베레모와 헌병 완장을 찬 지작사와 수방사 직할의 최정예 특별수사대 특수임무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일사불란하게 12사단 52연대 전체를 포위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감찰이나 수사가 아니었다. 군사 반란이나 적의 침투 시에나 벌어질 법한 상급 부대의 하급 부대 무력 장악이었다.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육군 4성 장군과 3성 장군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언니.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응급 헬기에 아들 류하늘을 태워보낸 천지선 중장이 언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늘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릴게. 그리고 최고의 의무진을 붙였어. 언니는. 나는 이 썩은 뿌리를 뽑겠다. 천지인 대장이 동생의 말을 받았다.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지작사 헌병단장 대령이 천지인 대장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헌병단장 대령 광무진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병력 전개 완료했습니다. 곽 대령. 지금 즉시 위병소에서 기절한 도광일 병장과 근무 중이던 김이병을 연행, 분리 신문한다. 그리고 12사단장 마동필 소장, 52연대장 수색대대장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이 연병장에 무릎 꿇려 대기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마동필 소장과 연대장, 대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최정예 헌병 특임대원들이 다가와 그들의 어깨를 누르자 그들은 힘없이 연병장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까지 이 부대를 호령하던 지휘관들이 한순간에 중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김이병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광일 병장님이 류이병이 신상명세서에 엄마 직업을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적었다는 것을 알고 백도 없는 놈은 죽기 직전까지 밟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매일 밤 취침 시간이 되면 도 병장님과 그 무리들이 류이병을 창고로 끌고 가 물고문을 하고 야전삽으로 팔을. 동시에 도광일 병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의 거대한 배후가 드러났다. 도광일의 아버지는 강원도 일대의 군부대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태백건설의 도철용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에는 마동필 사단장과 나눈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이 남아있었다. 아빠, 그 류하늘 개자식 오늘 엄마한테 꼰지른 것 같아. 나 어떡해. 걱정 마라 아들. 마 사단장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단다. 그냥 사고사로 위장해서 의가사 제대시키라고 하셨어. 내가 군 생활 편하게 하라고 아빠가 매달 얼마를 갖다 바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무도 못 건드려. 헌병단장 곽 대령이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천지인 대장에게 내밀었다. 천지인 대장은 그 내용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동필 소장에게 다가갔다. 마동필. 예. 사령관님. 너는 군인이 아니었다. 천지인 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는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일개 건설업자에게 아들의 안위를 팔아넘긴 더러운 장사치에 불과했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도철용이가 저를 협박 닥쳐라. 천지인 대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곽 대령을 향해 명령했다. 헌병단장은 들어라. 대령 곽무진. 지금 이 시간부로 육군 소장 마동필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그리고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천지인 대장은 마동필의 어깨에 붙어있던 은빛 별 2개를 노려보았다. 저자의 어깨에 달린 저 더러운 계급장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뜯어내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곽 대령이 직접 마동필에게 다가갔다. 마동필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안 돼. 사령관님, 제발. 내 별이, 내 평생이 뜯어. 천지인 대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헌병 대령은 망설임 없이 마동필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움켜쥐고 우두둑 소리와 함께 뜯어냈다. 2개의 별이 흙바닥에 떨어져 먼지 속으로 처박혔다. 대한민국 12사단장이 자신의 부대 연병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군 대장에게 계급장을 강탈당하고 체포되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지인 대장의 눈에는 이 작은 부패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숙청의 시작에 불과했다. 12사단 52연대 수색대대 연병장에 임시로 설치된 지휘 통제 막사. 그곳은 이미 지상작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의 합동수사본부로 변해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막사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전투복 차림의 마동필 전 소장은 영혼이 빠져나간 애민형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도방위 사령관 천지선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쇠붙이 같은 목소리로 신문을 주도했다. 마동필, 내 놈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났다.
천지선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내놈의 목에 감긴 밧줄이 내놈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내놈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내놈이 하차주던 그 윗선까지 모조리 끌고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마동필은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도철용. 태백건설 그놈입니다. 그놈이 제 아들의 유학 자금을 대주겠다는 말에. 닥쳐라. 천지선이 책상을 내리쳤다. 일개 지방 건설업자가 주는 뇌물 몇 푼에 내 놈이 사단의 눈과 귀를 닫고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묵이네.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내 놈이 육사 출신 이성 장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군. 내 놈은 그저 도철용의 개였을 뿐이야. 맞습니다. 저는 개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바로 그때 막사 뒤편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지인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신문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마동필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뻔했다. 천지인 대장은 마동필의 자백서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벽에 걸린 12사단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마동필. 예. 사령관님. 내 아들 류한을 이병의 신상명세서. 모 용인시청 7급 행정공무원. 천지인 대장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왜 하필 내 아들이었지? 도광일 병장이 그토록 잔인하게 군 이유가 단순히 빽없는 놈이라서? 아니. 천지인 대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이제 엄마가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의 눈이었다. 너는 빽없는 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너는 내 놈들의 더러운 심부름을 해도 절대 의심받지 않을,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투명한 유령이 필요했던 거다. 그녀는 수사 자료 중 류하늘 이병이 도광일 병장의 강요로 사단장실과 연대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서류를 배달했다는 기록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서류였나? 그것은 태백건설의 거짓말. 천지인 대장의 일갈에 마동필이 심장을 부여잡았다. 태백건설 같은 삼류업체와의 유착은 내 놈의 직속상관인 삼군단장에게 보고할 사안조차 못 돼. 이건 내 놈의 용돈벌이에 불과했지. 그녀는 마동필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하지만 넌 이 작은 비리를 미끼로 던져주고 더 거대한 것을 숨기고 있어. 내 놈이 도광일 병장을 그토록 비호한 진짜 이유. 도철용 회장이 내 놈에게 연결해준 진짜 윗선이 누구냐는 말이다. 마동필의 동공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이 강철의 여왕은 자신이 도철용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괴물의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사령관님. 마동필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북극성 사업입니다. 북극성 사업. 천지인 대장과 천지선 중장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육군본부에서 차세대로 추진 중인 전방 군단 전체의 통신 지휘 체계를 디지털로 일원화하는 수조 원대 규모의 핵심 방산 사업이었다. 지상작전 사령부의 신경망을 새로 까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업을 태백건설 따위가. 천지선 중장이 비웃었다. 아닙니다. 마동필이 절규하듯 외쳤다. 태백건설은 그저 그 사업을 따낸 진짜 기업의 하청, 아니 자금 세탁 창구에 불과합니다. 도철용은 그들의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납품할 장비를 테스트하고 적합 판정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이 뭐지? 천지인 대장이 물었다. K-코어 다이나믹스입니다. 마동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직속 상관이신 3군단장 오만식 중장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단순한 가혹행위.
그것을 덮기 위한 지역 업체와의 유착. 그리고 그 유착은 군단 장급 장성이 개입된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방산 비리 카르텔을 숨기기 위한 꼬리에 불과했다. 천지인 대장은 막사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수도권으로 아들을 태우고 간 의무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총장님, 저 지작사령관입니다.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사실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총동원해 주셔야겠습니다. 3군 단장 오만식 그리고 K코어 다이나믹스라는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제 아들이 괴물의 턱 밑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동생 천지선을 바라보았다. 지선아, 지금부터 전쟁이다. 내가 수방사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K코어 다이나믹스를 털어. 나는 오만식의 숨통을 조이겠다. 두 자매 장군의 눈에 피에 굶주린 사냥개의 광기가 서렸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최고 등급의 보안이 유지되는 특별병동. 류하늘 이병은 꼬박 이틀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을 감싼 붕대와 팔다리를 고정한 석고 그리고 뼈를 애는 듯한 통증이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링거병을 갈아 끼우는 군의관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있던 엄마 천지인의 얼굴이었다. 4개의 별을 단 사령관이 아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눈물 자국만 희미하게 남은 초췌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엄마. 하늘에 갈라진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천지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급히 눈가를 훔치고 아들을 향해 애써 미소 지었다. 일어났구나, 아들. 괜찮아, 다 괜찮아. 나. 하늘은 부서진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는 자신이 공무원 엄마를 둔 탓에 부대의 더러운 심부름에 이용당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쉿. 천지인이 아들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내가 위험했어. 그걸로 됐어.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맡고 있을 때 따뜻한 사령관실에서 작전 보고나 받고 있었어. 엄마가 미안하다 하느라. 이 나라 군대를 이따위로 만든 어른들이 미안한 거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이모 천지선 중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다. 조카, 정신이 들어? 아이고 이 녀석. 이모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녀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냉철한 수방사령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언니, 병원장과 방금 이야기 나눴어. 하늘이 다행히 신경 손상은 피했지만 오른팔은 예전처럼 쓰기 힘들지도 모른대. 재활에만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천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괜찮아, 이모. 나 왼손잡이잖아. 하늘이 아픈 몸을 이끌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 말에 두 장군은 더 큰 슬픔에 잠겼다. 천지인은 아들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껏 벌어진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도광일 병장과 간부들의 체포, 마동필 사단장의 파면과 구속,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3군 단장 오만식과 K코어 다이나믹스라는 정체불명의 방산업체의 존재, 북극성 사업이라는 거대한 비리의 윤곽까지. 오만식 군단장. 하늘이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천지인과 천지선의 시선이 동시에 아들에게 꽂혔다. 마동필 사단장이 오만식 군단장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상급자 대하는 태도였어요. 굽실거리긴 했지만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하늘은 자신이 심부름을 하며 겪었던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달랐어요. 그 사람? 네. K코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도철용 회장하고 같이 왔는데 도 회장은 그냥 병풍이었고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동필이 그 사람 앞에서는 거의 기어다녔어요. 마치 주인을 만난 개처럼. 하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이성 장군을 개처럼 부리는 민간인. 그자가 마동필에게 서류를 주면서 말했어요. 오만식 군단장에게는 이대로만 보고하십시오. 북극성 사업은 이미 위에서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늘은 그 남자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기억해냈다. 마동필은 꼴이었어요. 그리고 오만식 군단장도 더 큰 꼴이었어요. 천지인과 천지선은 숨을 삼켰다. 아들의 증언은 이 사건의 본질이 군 내부의 부패를 넘어 민간 방산업체가 군을 사육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만식 군단장은 그저 얼굴마담이자 방패막이. 진짜 몸통은 K코어 다이나믹스와 그 뒤에 숨은 윗선이었다. 하늘아. 천지인 대장이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 남자의 이름 혹은 인상차게 기억나는 건 뭐든 말해다오. 하늘은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이름은 못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떨어뜨린 만년필을 주워줬는데 거기에 하늘은 숨을 골랐다. 민태룡이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었어요. 민태룡. 천지선 중장이 즉시 태블릿을 꺼내 암호화된 망으로 접속했다. K코어 다이나믹스 대표 민태룡. 존재 자체가 베일에 쌓인 인물. 언론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는 40대 초반의 젊은 대표. 그러나 그가 지난 몇 년간 국방부의 주요 사업들을 싹쓸이했음이 드러났다. 언니. 천지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괴물의 심장을 찾은 것 같아. 그때 하늘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대로 못 누워 있겠어. 무슨 소리냐 아들. 넌 환자야. 당장 의가사 제대 절차 밟을 거다. 아니요. 하늘의 눈에 엄마와 이모에게서만 보던 강철 같은 빛이 서렸다. 나 돌아갈래요. 12사단으로. 류하늘. 엄마. 그놈들은 내가 백없는 공무원 아들인 줄 알고 날 이용했어요. 날 밟아도 되는 벌레 취급했죠. 하늘은 부러진 팔을 들어보였다. 그놈들은 마동필이 사라진 지금 증거를 인멸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오만식 군단장에게 혐의를 다 떠넘기려고 하겠죠. 그들은 날 절대 의심하지 못해요. 난 그들에게 여전히 피해자고 패급이니까. 그는 엄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난 놈들의 심장부였던 사단장실에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사단장실 당번병. 마동필이 날 그렇게 쓰려고 했죠. 날 엄마의 스파이로 써주세요. 마동필의 비서실과 작전 참모놈들 분명히 민태룡의 끈앞풀이에요. 내가 그놈들이 숨기려는 결정적 증거 찾아올게요. 천지인 대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의 피해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다짐하는 한 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천지인은 결단했다. 좋다.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면 엄마가 그 지옥의 문을 직접 열어주지.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천지인 대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12사단의 자신의 최측근인 헌병 출신 대령을 사단장 직무 대리로 급파했다. 동시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회복 중인 류하늘 이병을 부상 악화 방지를 위한 행정 보직으로 12사단 사단장실 임시 당번병으로 발령냈다.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 절뚝거리며 12사단 사령부로 복귀한 하늘을 본 간부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저놈 빼기 지작 사령관이라더니 꿀 보직으로 빼돌렸네라는 시기심. 다른 하나는 마동필과 유착했던 핵심 간부들의 안도감이었다. 다행이다. 저놈은 그저 피해자일 뿐 아무것도 몰라. 특히 마동필의 비서실장이었던 한소령과 작전 참모였던 중령은
자신들의 비리가 도광일 병장의 가혹행위와 마동필의 건설비리 선에서 꼬리 잘리기를 당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늘을 살아있는 증거이자 시한폭탄이 아닌 불쌍한 피해자로 취급하며 동정하는 척했다. 그리고 하늘은 그들의 동정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기 시작했다. 아이고 류이병. 고생 많았네. 몸도 성치 않은데 여긴 힘들 거 없어. 그냥 저기 문서고 가서 오래된 서류들이나 파쇄기에 넣게. 한소령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에게 지시했다. 그들이 파쇄하라고 넘긴 서류들은 북극성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훈련 계획서나 보급 요청서 따위였다. 그들은 하늘을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으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단장실 깊숙한 곳, 마동필이 사용하던 개인 금고와 일반 군용망과는 분리된 별도의 보안 서버였다. 그는 마동필의 심부름을 하며 한소령이 그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던 비밀번호 패턴을 어깨너머로 본 기억이 있었다. 그 시각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천지인 대장은 2개의 전선을 동시에 지휘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전선은 공개 전선이었다. 그녀는 육군본부 감사실과 합동으로 3군 단장 오만식 중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오만식에게 집중되었다. 육군 삼성 장군, 방산 비리 연루 의혹, 가혹행위 묵인한 사단장의 윗선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오만식은 자신이 K코어 다이나믹스의 민태룡에게 명절마다 금괴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동필이 한 짓이며 나는 몰랐다고 버티면서도 한편으로는 민태룡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민태룡과 진짜 몸통들은 모든 시선이 오만식이라는 방패막이에 쏠린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2번째 전선, 비밀 전선이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천지선 중장이 이끄는 대테러 및 방첩 전문 부대였다. 천지선은 K코어 다이나믹스의 본사 서울 판교 소재와 민태룡의 주변을 이잡듯 털고 있었다. 언니, 이상해. 천지선이 언니와의 비밀 통신으로 보고했다. K코어 다이나믹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유령 회사야. 그런데 이 회사가 납품하는 북극성 사업의 핵심 장비, 즉 전술통신 단말기 이거 스펙이 이상해. 이상이 있다니? 아니, 너무 완벽해. 우리 군이 요구한 스펙보다 훨씬 뛰어나. 그런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저렴해. 이건 미치고 파는 장사야. 천지인 대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방산 비리는 보통 저급한 물건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태룡은 최고급 물건을 미치고 팔고 있었다. 그놈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는 뜻이군. 맞아, 언니. 그놈은 돈이 아니라 망 그 자체를 원하는 거야. 우리 군의 모든 지휘 통제망을 자신의 장비로 대체하려는 거야. 만약 그 장비에 백도어라도 심어져 있다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한민국 전방 군단 전체가 적의 소나기에서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반역, 이적 행위였다. 바로 그때였다. 천지인 대장의 개인 보안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 류하늘이었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찾았어요. 그놈들이 진짜 숨기려던 걸. 하늘은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시각, 사단장실 문서고에 숨어들었다. 그는 한소령이 파쇄하라고 지시한 서류 더미가 아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북극성 사업 긴급 도입 계획서라는 붉은색 표지의 파일을 찾아냈다. 그리고 한소령의 비밀번호 패턴을 기억해 마동필의 비밀 서버에 접속했다. 서버 안에는 원본과 수정본이라는 2개의 파일이 있었다.
원본은 K-코어 다이나믹스의 장비가 수많은 치명적인 오류와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최초 테스트 결과 보고서였다. 그리고 수정본은 이 모든 결함을 완벽함으로 조작하고 오히려 기존 장비보다 우수하다고 둔갑시킨 오만식 군단장에게 올라간 최종 보고서였다. 엄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이 숨죽여 말했다. 그놈들 내일 모레 강원도 화천의 3군단 전술훈련장에서 북극성 사업 최종 시연회를 연대요. 민태룡이랑 국방부의 아주 높으신 분도 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 완벽한 장비의 납품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한대요. 천지인 대장의 눈이 번뜩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만식 군단장을 미끼로 던져주고 그 사이 진짜 몸통인 민태룡과 그 윗선은 불량 장비 아니 트로이의 목마를 군에 납품하려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비밀이 묻힌 12사단 사단장실에 자신들이 반쯤 죽여놨던 이등병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도청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잘했다 아들. 천지인 대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선아. 전군 최고의 저격수와 특임대 그리고 신호 교란 장비를 준비해. 사냥터가 정해졌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작전 지도의 화천 훈련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틀 후 화천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에 빨대를 꽂으려는 역적놈들의 대가리를 모조리 날려버린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의 심장부인 전술훈련장.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이곳의 공기는 쇠처럼 차가웠고 이른 아침부터 내린 이슬비가 훈련장을 무겁게 적시고 있었다. 오늘은 육군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북극성 사업의 최종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의 안보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거대한 반역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훈련장 중앙에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이동식 지휘 통제소가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전 9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빗속을 뚫고 도착했다. 가장 먼저 내린 자는 K-코어 다이나믹스의 대표 민태룡이었다. 4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혹한 눈빛에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뒤를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 중인 3군단장 오만식 중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상석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국방부 차관 차민준. 한때 삼성 장군 출신으로 군의 신망을 받다 정계로 진출한 이 거대한 이적 행위의 정점에 있는 진짜 몸통이었다. 날씨가 굽군요, 차관님. 민태룡이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비가 와야 땅이 굳는 법이지. 차민주는 훈련장을 둘러싼 겹겹의 경계 태세에 흡족해했다. 오만식 군단장. 자네가 미끼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천지인 그 여자의 시선은 엉뚱한 곳으로 쏠려 있어. 오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이 나라 육군의 모든 통신망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걸세. 자네의 희생은 잊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차관님. 저만 믿으십시오. 오만식은 자신이 꼬리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는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여서 시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6시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 훈련장에서 2km 떨어진 고지의 숲속, 비에 젖은 길리 슈트를 입은 2명의 사내가 땅바닥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직할 대테러 특수임무대 SDT 소속 최정예 저격수들이었다. 그들의 저격총 스코프는 이미 시연회장의 입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또한 훈련장 외곽의 통신 중계탑 아래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방사 소속의 신호정보 SIGINT 및 전자전 EW 부대원들이 모든 주파수를 감청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장에서 500m 떨어진 야산에 위장된 전방 지휘소 CP. 그곳에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 천지인과 중장 천지선이 앉아 있었다. 언니, 모든 표적, 시연회장 내부로 진입 완료. 천지선이 헤드셋을 통해 보고했다. 특임대 블랙 바이퍼 팀 시연회장 천장과 지하 환풍구로 침투 완료. 명령만 기다린다. 천지인 대장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모니터에는 시연회장 내부의 모습이 저격수의 스코프를 통해 확대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민태룡이나 차민준이 아닌 그들 뒤편에서 깁스를 한 팔로 위태롭게 커피를 나르고 있는 한 병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들 류하늘 이병.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에 홀로 들어간 그녀의 유일한 스파이. 하늘은 12사단 비서실 소령과 중령을 따라 몸이 불편한 피해 병사라는 완벽한 위장 신분으로 시연회장에 들어서는데 성공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엄마가 몰래 건넨 초소형 비상 송신기가 들어있었다. 시연회가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차민준 차관님 그리고 군단장님. 민태룡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지금부터 저희 K-코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북극성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암호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을 띄우며 자신들의 장비가 어떻게 전방의 모든 부대를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하는지 자랑했다. 차민준 차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놓인 최종 납품 계약서에 만년필을 들었다. 훌륭하군. 이 정도면 천지인 사령관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겠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커피를 따르던 류하늘이 실수로 쟁반을 놓치며 한 소령의 발등 위로 뜨거운 커피를 쏟았다. 악! 이 미친 새끼가! 한 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의 멱살을 잡았다. 시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죄송합니다. 깁스 때문에 팔에 힘이 빠져서. 하늘이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저런 패급 새끼를 여긴 왜 데려와서. 오만식 군단장이 역정을 냈다. 민태룡과 차민준은 불쾌한 듯 인상을 썼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짧은 1초의 혼란 속에서 류하늘이 바닥에 떨어진 쟁반을 줍는 척하며 북극성 시스템의 메인 서버 후면 단자의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손톱만 한 크기의 백도어 접속 장치를 꽂아 넣었다는 것을. 야전 지휘소. 천지인 대장의 모니터에 한 줄의 신호가 떴다. 아들 임무 완료. 접속 성공. 천지인 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처럼 차가웠다. 전군 철의 여왕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즉시 사냥을 시작하라. 명령 수신. 천지선 중장이 즉각 전자전 부대에 명령을 하달했다. 코드 블랙. 심판을 개시한다. 적들의 귀와 눈을 모두 멀게 해. 시연회장. 민태룡이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다. 보시다시피 이 완벽한 보안망은 지지직. 거대한 스크린이 일순간 노이즈로 뒤덮이더니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민태룡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기술팀. 당장 서버 확인해. 그가 소리치는 순간 시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정전. 완벽한 암흑이 그들을 덮쳤다. 차민준 차관이 불안한 듯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경비 병력은 뭐해? 그때였다. 암흑에 잠겼던 스크린이 섬뜩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다시 켜졌다. 스크린에 뜬 것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류하늘이 12사단 비밀 서버에서 찾아낸 국방과학연구소의 원본 보고서였다.
경고 K-코어 다이나믹스 장비 치명적 보안 결함 발견. 추신 고의적인 백도어 설치 의심. 즉각 도입 중단 요망. 저게 뭐야? 민태룡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었던 파일이었다. 스크린은 곧바로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마동필 사단장이 민태룡에게 뇌물을 받으며 나누던 대화의 녹취록, 오만식 군단장이 차민준 차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비밀 통화 내역이 시연회장 전체의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차관님, 천지인 그 여자는 저희가 알아서 맡겠습니다. 이 북극성만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정보는 차관님, 아니, 그분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차민준 차관이 뒤로 넘어졌다. 이것은 반역의 증거 그 자체였다. 문을 막아. 아무도 못 나가게 해. 저 서버 당장 파괴해. 민태룡이 절규하며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12사단 비서실 소령과 중령도 사태를 깨닫고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들이 서버를 향해 총을 겨눈 순간 쾅! 콰과광! 시연 회장의 천장 유리와 정문이 동시에 폭발하며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연막탄이 내부를 가득 메웠다. 적이다. 적의 침투다. 오만식 중장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암흑 속에서 오직 녹색 야간 투시경의 불빛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수방사 특임대 블랙 바이퍼 팀이 레페를 타고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고 정문으로 돌격해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모두 머리 숙이고 엎드려. 단 10초 만에 민태룡의 경호원들과 반역에 가담한 군 간부들은 모두 제압당했다. 연막이 걷히고 비상등이 켜졌다. 시연 회장의 중앙에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천지선 중장이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총구는 바닥에 쓰러진 차민준 차관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차민준 차관. 천지선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역적 차민준. 당신을 국가 내란 음모 및 이적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내년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총 내리지 못해. 차민준이 발악했다. 그때 시연 회장 정문으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투모. 그 위험에 눌려 특임대원들이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섰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지상작전 사령관 천지인이었다. 그녀는 무장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시연 회장 안의 모든 공기를 압축시켰다. 천지인 대장은 바닥에 무릎 꿇린 오만식 중장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12사단의 한 소령과 중령을 지나쳤다. 그녀는 차민준 차관 앞에 섰다. 차민준. 천지인 장군. 이건 오해야. 북한군의 소행이야. 저 서버가 해킹당한 걸세. 닥쳐라. 천지인 대장의 낮은 목소리가 차민준의 변명을 짓눌렀다. 내 놈이 한때 입었던 그 군복이 그리고 그 어깨에 달았던 별이 아깝다. 내 놈은 그저 권력에 눈이 먼 구더기에 불과했어. 그녀는 민태룡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너 민태룡. 내 놈이 심으려던 그 백도어가 지금 내 놈의 목에 감긴 밧줄이 되었다. 천지인 대장은 지작사 헌병단장을 불렀다. 이곳에 있는 역적놈들을 모조리 연행한다. 국방부 장관님께는 이미 보고드렸다. 이 시간부로 이 사건은 육군본부를 넘어 국가정보원과 검찰 합동수사로 이관된다. 단 한 놈의 끈아풀도 남기지 말고 이 썩은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라. 충성. 역적들이 끌려나가고 피와 배신으로 얼룩졌던 시연 회장에 비로소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난 시연 회장 구석. 류하늘 이병은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부러진 팔의 고통과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때 자신의 앞에 군화 두 켤레가 멈춰 섰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엄마 천지인과 이모 천지선이 서 있었다.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하던 두 명의 장군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아들을 바라보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늘이 힘겹게 웃었다. 엄마, 나 임무 완수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대한민국 육군 사성 장군 강철의 여왕 천지인 대장이 자신의 아들 류한을 이병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엄마, 아니다. 천지인의 목소리가 굳건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류한을 이병. 대한민국 육군 대장 천지인은 조국을 배신자들의 손에서 구해낸 그대의 용기와 헌신에 지상작전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조카. 이모 천지선 중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끌어안았다. 이 무모한 녀석아, 죽으면 어쩌려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늘아. 하늘은 엄마의 경례와 이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제야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의 울음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다. 몇 주 후, 국군 수도병원의 고요한 정원. 오른팔에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 중인 류하늘은 이제 이병이 아닌 민간인의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역시 사복 차림의 엄마 천지인이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민준 차관과 민태룡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은 전원 구속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이적 스캔들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2사단의 마동필과 도광일 무리 역시 군 교도소에서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엄마, 하늘이 입을 열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팔도 이 모양이고 군대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 천지인이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늘아, 엄마는 내가 4개의 별을 단 장군이 되길 바란 것 같으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그저 내가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약한 자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랐을 뿐이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군복은 강함의 상징이 아니야. 그저 책임의 상징일 뿐이지. 진짜 강함은 저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같은 그곳에서 버텨내고 결국 모두를 구해낸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란다. 하늘은 엄마의 말을 이해했다. 엄마. 응, 아들. 나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아주 따뜻한 밥. 천지인의 얼굴에 강철의 여왕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가자, 아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엄마가 해주마. 두 모자는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그 누구보다 특별한 가족의 모습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 속을 나란히 걸어갔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그들은 피와 눈물로 증명해낸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